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강물이 계속 불어나면서요. 어제 한강대교에 2011년 이후 9년 만에 홍수조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오후 한강 잠수교 수위는요. 11m 이상 올라갔습니다. 잠수교에 지금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있는데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미 기자, 현재 잠수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반포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잠수교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 표지판이 조금 드러난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2시 반쯤 수위가 최대 11.53m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 9.6m로 2m가량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다 훨씬 높은 수위라 양방향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데 오늘로 잠수교 통행이 엿새째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9년 만에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어제는 최고 8.73m 수위를 기록했고 현재는 6.9m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제부터 주요 댐들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부쩍 높아진 건데 특히 어제 팔당댐은 초당 12,000톤에서 18,000톤의 물을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비가 멈췄습니다. 소강 상태로 보이는데요. 더 걱정되는 거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이거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네, 어제는 다행히 비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호우경보가 나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100에서 20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도 시설물 관리와 저지대 침수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대교 남단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신문 브리핑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조간신문들의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 인터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현안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제목으로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억 이하 주택은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가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 종부세 부담 늘어났는데 반면에 6억 이하 주택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다고 할 수 있죠.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공급 혼선 발언엔 공무원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도 남겼습니다. 이번엔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역시 부동산과 관련된 내용 오늘 일면 기사, 신문들 일면 기사에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임대차법 보란 듯이 전셋값 더 뛰었다. 그러니까 통계가 좀 나왔어요. 그 통계를 들여다봤는데 올해 들어서 전셋값이 얼마나 올랐는가 그리고 최근에는 얼마나 올랐는가 다 올랐습니다. 기간과 상관없이요. 정부 규제 역풍인가 전국이 동시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올 들어 최대 폭으로 올랐습니다. 58주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경우는 2.41% 상승률은 최고고요. 대전의 경우 지방 서울 위에 비수도권 지역도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도 매물이 없어 서민들만 시름이다. 전문가 정부 정책 궤도 수정 필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일부 전문가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책은 나오고 있는데 정책 효과가 과연 맞는 것인가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은 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서울 오늘 또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오전에는 소강 상태지만 저녁부터 또 온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은 남부지방으로 장마 전선이 내려간다는 또 예보가 있습니다. 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도시 홍수가 비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강대교 9년 만에 홍수주의보, 올림픽대로, 강병북로 등 곳곳이 어제 통제가 됐죠. 어제 교통 대란 아침부터 있었습니다. 어제에 이어 출퇴근 교통 대란 우려되고 있고요. 의암댐, 배 3척 전복됐습니다. 6명 사망, 실종,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요.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준비돼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지금 전공의들 파업이 오늘부터로 예고돼 있죠. 정부 달래기에도 전공의 파업 강행이다. 지금 의대 정원을 정부가 늘린다. 이런 방침을 정해서 추진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이유도 있고요. 의사들이 내놓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오늘 파업이 강행되는데 주요 대학병원 기상근무다. 결국은 환자들이 좀 불편을 겪게 됩니다. 물론 의료 공백 이런 건 아니지만요. 불편을 좀 겪을 수 있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나오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관호 계명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종근 시사평론가 나오셨고요.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도 나오셨고 마지막으로 천하람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가 화면에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요. 의암 때문에 비극. 그렇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 꼭 그렇게 무리하게 작업을 했어야만 했는가. 이런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요. 부동산 공직자.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는 그리고 그 일과 가까이에 있는 공직자들 부동산을 과연 얼마나 갖고 있을까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꽤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키워드요. 드레스 코드. 국회의 드레스 코드입니다. 특히 본회의장의 옷차림. 과연 어떤 것인가. 논란이 됐었죠, 최근에. 이 기사도 좀 준비되어 있고요. 마지막 키워드는요. 0.8%포인트 차. 여당과 제1야당의 정당 지지율 굉장히 좁혀졌다는 기사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의 매일 경기에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장마 그리고 폭우 피해 상황입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지도까지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먼저 큰 제목을 좀 봐주시죠. 폭우, 댐 방류 중에 작업이라니 의암 때문에 비극이다. 사람의 목숨이 희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적 나옵니다. 여기 내용 보시면 밑에 아래로 갑니다. 작은 제목 보겠습니다. 선박 3척 전복됐습니다. 지금 1명 사망 5명 실종 상태입니다. 경찰정, 그다음에 행정선, 고무보트 전복이 됐습니다. 열린 수문 급류에 7명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이 표현만 봐도 너무 그러니까 이 떠오르기 싫은 모습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게. 떠내려온 수초섬을 고정하려다, 그 작업을 하려다 이런 변을 당한 겁니다. 사망자 20km 떨어진 남이섬에서 발견이 됐다. 여기 그림 좀 봐주세요. 여기 의암댐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죠. 물이 빠져나가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경찰정, 행정선, 고무보트 각각 탑승한 상태에서 뭔가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와이어가 있었어요. 작업을 벌였는데 이 수초섬이라고 있습니다. 수초섬이 뭐냐면 이 햇빛이 많을 때 좀 그늘을 지게 해서 이 뭔가 좀 오염되는 걸 막기 위한 그런 장치거든요. 근데 이게 고정이 안 되니까 떠내려가니까 이걸 고정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작업선에 지금 추정되기로는 작업선에 걸려서 배들이 전복이 되고 사람이 떠내려간 겁니다. 이 수문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지적이 나오는 게 이렇게 수문이 열려있고 뭔가 여기 방류가 되는 상황에서 왜 이 작업을 굳이 해야만 됐는가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더 보겠습니다. 자, 지금 좀 더 정확한 사고 원인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을 보면 안타까운 대목들이 묻어납니다, 지금요. 자, 정세균 국무총리, 사람 생명 달렸는데 현장 판단 잘못했다. 뭔가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섬 포기했어야 국민들 통탄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난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관련 영상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장마가 나고 나서 실종자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부주의 때문에 사고가 난 경우도 많이 있어서 주의를 많이 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사고가 또 났으니 국민들께 뭐라고 낯을 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깝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물이 많이 물어서 물살도 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그냥 수초섬 떠내려가게 둬야지. 지금 그 수초섬하고 임명하고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판단을 잘 못한 거예요. 거기 현장에서 지휘하는 사람이. 자, 지금 급한 거는요. 실종된 분들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왜 사고가 났는지 정확하게 이유를 또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책임 소재 그 이후에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급한 게 찾는 겁니다. 지금요. 찾는 거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었던 일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의암댐의 기적. 수문에서 추락해 13km 떠내려간 68세. 생존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란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급류에 해서 이제 방류된 이 숨을 통해서 빠져나간 거잖아요. 사람들이 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실종된 분도 계시지만 떠내려가서 기적적으로 생존하신 분도 있는 겁니다. 여기 있습니다. 수초섬 고정 작업 중에 경찰정 침몰, 구조하러 나선 배 두 척도 전복, 구명조끼 입은 채 레저 업체에 구조가 됐습니다. 그 동생, 오빠 정신줄 안 놓으려고 노력했다. 기적이 또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인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강물이 계속 불어나면서요. 어제 한강대교에 2011년 이후 9년 만에 홍수조위가 발령됐습니다. 어제 오후 한강 잠수교 수위는요. 11m 이상 올라갔습니다. 잠수교에 지금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있는데 연결해서 현장 상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보미 기자, 현재 잠수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는 지금 반포대교 남단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잠수교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고 표지판이 조금 드러난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 2시 반쯤 수위가 최대 11.53m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약 9.6m로 2m가량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량 통제 수위인 6.2m보다 훨씬 높은 수위라 양방향 통행이 금지되고 있는데 오늘로 잠수교 통행이 엿새째 통제된 상태입니다. 또 9년 만에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발효됐는데 어제는 최고 8.73m 수위를 기록했고 현재는 6.9m 정도로 내려갔습니다. 그제부터 주요 댐들을 방류하면서 한강 수위가 부쩍 높아진 건데 특히 어제 팔당댐은 초당 12,000톤에서 18,000톤의 물을 방류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니까 비가 멈췄습니다. 소강 상태로 보이는데요. 더 걱정되는 거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다시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 이거 걱정되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까? 네, 어제는 다행히 비가 서서히 잦아들면서 호우경보가 나흘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다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는데요.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지방에는 100에서 20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도 시설물 관리와 저지대 침수 피해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반포대교 남단에서 MBN 뉴스 김봄입니다. 자, 장마전선이 남부로 내려갔는데 다시 또 중부지방에는 오늘 저녁부터 다시 또 비가 예보돼 있고 비. 매일 비 소식을 지금 전해드리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북한과 관련된, 그러니까 폭우, 그리고 북한과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또 기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접경 지역 찾아간 문재인 대통령, 무단 방류,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지금 보면요, 지금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군남댐, 경기도 연천의 군남댐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지강 상류죠. 근데 그 앞쪽에 더 상류에 북한의 환강댐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북한이 방류를 하면 좀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물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어요. 물이 갑자기 불어나잖아요.
그리고 어제도 이 임진강 주변의 주민들이 사실은 비상 상태에 있었습니다. 막 대피하기도 하고요. 자, 내용 보면 환강댐 방류 안 하려 아쉽다. 남북 합의 제대로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북한에 대해서 좀 잘 좀 해주세요. 뭔가 당부 내지는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요. 저희가 관련 영상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북측에서 이제 관광객 방류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준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게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도록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합의가 실질적으로는 좀 제대로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거든요. 예. 북한의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북한의 통보 없는 환광댐 무단 방류로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과거에 북한이 알리지 않고 방류하는 바람에 우리 국민의 목숨이 희생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과 우리가 합의를 통해서 알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안 지킵니다. 안 지키고 계속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요. 최소한 남북 합의를 별도로 하더라도요. 최소한 인도적인 이유에서라도 저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뭔가 지적, 경고를 어제 한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북한과 관련된 어떤 조치일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다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 대북 지원 사업 폭풍 결제다. 결제긴 한데 폭풍 결제다. 전격적으로 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요. 그러니까 세계 식량 계획 WFP 통한 북한 아동과 여성 지원을 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취임 열흘 만에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아동과 여성 지원하는 목적으로. 물론 간접적입니다.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서 가는 거긴 합니다. 물품 지원 등 자금 결제도 늘렸다. 관련 단체 통일부 달렸다. 반색하고 있다. 그런데 좀 이 문제도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이에요, 이 부분은요. 근데 앞서서 봤지만 북한은 우리한테 비인도적인 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가니까 이거를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 뭐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이게 뭡니까? 또 이런 질문도 나오는 겁니다. 자, 김근학 교수님. 예. 항상 북한을 우리가 대할 때 이런 게 동시에 발생을 해요. 그렇죠. 지금 북한은 사실 이 문제는 역량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거는 협력의 의지의 문제죠. 예. 북한이 뭐 끊임없이 뭐 우리 민족끼리, 예. 뭐 남북 간의끼리 뭐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이런 부분 사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전화 한 통화하면은 우리 이제 아니, 전화 한 방송한다. 통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 열기 전에. 그럼 우리가 좀 준비할 수 있고 예. 우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그런 비극을 안 맞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줘야만 남북 간의 어떤 협력의 단초가 예. 만들어질 수 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지금 뭐 대통령도 그렇고 당정이 모두 다 북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잘 사실 지적하고 며칠 동안 좀 참았던 것 같기도 해요. 예, 잘 지금요. 지적하고 있는 예. 것이고 이런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예. 이제 정부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원칙 있게 지금 막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류 문제도 사실 홍수 조절이 협력의 문제잖아요. 예. 협력하고 또 우리가 이제 협력할 수 있는 것도 협력한다. 그래서 지금 $10,000,000 배정된 거는 영유아, 여성 뭐 이런 쪽에 이제 $800만 달러 예. 그리고 치료 사업하는 데다가 $200만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실행을 해서 협력의 단초들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하나 할 수 있는 것, 유엔 제재 밖에 있는 것들을 지금 하겠다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갖고서 이제 출발하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북한도 여기에서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줘야 된다, 반드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남한 내부에서도 예. 한국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안 하는데 우리가 또다시 일방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논란이 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북한도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나라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뭔가 상대를 위해서 작은 거를 챙겨주는 거에 굉장히 신뢰를 쌓는 계기가 될 수 있거든요. 뭔가 작지만 꼼꼼하게 챙겨준다는 어떤 느낌, 인상을 봤을 때 이 상대를 한번 믿어볼까?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이종구 평론가, 이 부분 지금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단히 아쉬운데요. 지금 그 임진강, 이 예. 연천군의 임진강 방류는 예. 우리가 그 악몽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악몽이 하나 있습니다. 2009년도에요. 예. 임진강 참사라고 제목이 예. 붙었습니다. 당시에 북한이 황강댐을 무단 방류를 해서 민간인 6명이 실종하고 그 6명 모두 다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우리 연천군 주민들에게는 가슴 아픈 사건이거든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북한이 첫 번째 뭐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뭐 다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거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이건 북한이 우리 국민들, 주민들에 대한 그런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아무런 그야말로 조금의 어떤 배려도 없는 행위거든요. 아까 이건 김구락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민족이라면서요, 민족.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거는 무슨 합의, 뭐 예. 합의가 있었고 협의가 있었고 남북 무슨 협의 이 이전에 예. 가장 기본적인 만약에 이 북한 정권이 가장 우리가 그래도 정상적인 어떤 국가 형태, 예. 정상적인 정부 형태라면 이것들은 군사적인 대치 이전에 예. 해야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어떻게 그런데 보면 이거는 완전한 민간 활동이에요, 예, 이거는요. 그럼요. 그리고 예. 사실 그 이전에 이런 참사가 없었더라도 해야만 하지만 예. 이미 그들은 이렇게 무단으로 방류해서 우리 국민 6명을 이렇게 참사를 당하게 만들었던 예.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웠던 건 예. 지금 이 신문에서의 제목과 기사가 저는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까 기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경고 메시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예. 있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 아까 동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예. 앞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납대 수령 큰 도움이 될 텐데 아쉽습니다.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아쉬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물어보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경고라고 할 수가 그러니까 있습니까? 지금 이종구 평론가는 그 내용을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로 한 게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냥 거네요. 아쉬운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수위가 예. 더 높았어야 된다. 좀 더 강하게 얘기했어야 된다? 예, 예. 그러니까 제목만큼 경고 메시지라는 만큼 왜냐하면 예. 그 어떤 것도 사실은 국민을 예. 보호하고 생명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대통령의 첫 번째 책임이거든요. 물론 다행스럽게 이번 한강댐 방류로 인해서 예. 어떤 인명 피해는 우리가 없었습니다만 이제 미리미리 좀 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참사를 생각한다면 이건 연천 주민들에게 보내는 예.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좀 더 엄중하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 김태년 원내대표의 수준까지만이라도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정도의 수준까지만이라도 대통령을 좀 했어야 됐다. 되게 아쉬운 대목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물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예. 그 식량 문제 예.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거 역시 아쉽습니다. 왜 전임 통일부 장관이 그만뒀나요? 바로 북한의 그 개성공단에서의 예. 그 수백억 원이 들어간 우리가 예. 투자한 건물을 폭파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 폭파 이후에 북한이 뭔가 변한 게 있나요? 북한이 뭔가라도 한 가지라도 인도적인 처사 예. 이전에 뭔가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될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그냥 원칙을 지키는 행위일까요? 저는 북한이 뭔가를 해야 우리도 한다라는 T4 텟이라는 게임 이론입니다. 그게. 근데 지금은 게임 이론이 완전히 게임의 룰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쪽은 무조건 우리한테 강압적으로 하고 윽박지르고 예. 비난을 하고 예. 인도적인 처사도 안 지키는데 우리는 무조건 무언가를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국민들이 이 게임의 룰을 지켜본다면 이게 예. 과연 원칙적일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 황남댐을 방류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때마다 연락을 해주고 꼼꼼하게 그리고 우리가 여성과 아동을 위해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가 같이 갔으면 모양새가 좀 괜찮을 법한데 북한 쪽 연락도 없고요. 뭐 우리가 연락해도 뭐 반응도 없다는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모습이 이번에 폭우와 관련해서 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가겠습니다.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뭐 매일같이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 문제.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어제도 뭔가 시민단체가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입니다. 부동산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36%가 다주택이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다주택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부동산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라는 거죠. 그래서 기사로 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경실련이요 38개 기관을 분석했습니다. 국토부, 기재부 등 1급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107명 가운데 39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니까 36% 정도가 나와요. 그리고 평균 뭐 12억 정도다. 3주택 이상 소유자도 7명이 있다. 3년 동안 한 채당 오른 폭을 보니까 4억 3천. 많이 올랐습니다. 한 채당입니다. 한 채당. 그러면은요, 두 채, 세 채 갖고 계신 분은요, 쌓이겠죠? 오름폭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세 채 이상 보유자 보기 이름까지 뭐 기사에 쭉 나와 있는데 뭐 굳이 이것까지는 전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고위공직자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107명 가운데 39명이 다주택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약간 좀 통계 수치를 좀 더 뭔가 이렇게 묶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상위 10명의 부동산 평균 자산은 33억. 이렇게 꽤 됩니다. 33억. 여기 보세요. 지금 한겨레 기사는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맹탕 대책 내놓고 집값 올렸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부동산 정책, 집값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고 있으니 되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맹탕 대책 내놓고 집값을 올렸냐 이런 비판이 나온다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경실련의 발표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7명 중 39명이 주택 두 채를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로 나타났습니다. 3주택 이상 소유자도 7명으로 나타났는데요. 7명 중 공공기관 사장만 3명 있는데 정보공사 최창학 사장은 4채를 갖고 있습니다. 최인남 한국투자공사 사장 역시 주택 3채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부동산 정책을 책임지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 이분들은 어떨까 생각해보면 완전히 상당수의 재산이 있는 거고 다주택도 많이 있는 거고 이 강남 쪽에도 많이 있다 실제. 부동산 정책을 23번씩이나 발표해도 잡지 못하는 이런 배경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상황에서요.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택, 집 계속 뒷말입니다, 지금요. 기사 보겠습니다. 높은 값에 아파트 내놨다가 거둔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어제 청와대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 설명을 좀 내놨는데 이럽니다. 집값은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매매가, 최근 매매가보다도 높게 뭔가 매물로 내놨다는 건데 이건 너무 높게 내는 거니까 이게 뭐 팔려는 의지가 있는 거 맞습니까? 뭐 기자들이 이런 취지의 질문을 해요. 청와대 관계자 설명이 근데 집값이요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은 집에 부인들이 주로 결정하고 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요. 그럼 뭐 청와대 설명은 한마디로 모른다네요 그냥. 청와대 가격 본인이 안정했다 들어. 정하신 분은 다른 분이 있다. 그런 과정에 뭐 경실련 기사도 여기 소개돼 있고요. 자, 그리고요. 청와대 관계자가 좀 더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밑줄이 거의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 자주택 참모 8명과 관련해선 늦어도 8월 말까지는 다주택 보유자 제로로 간다는 목표엔 변함이 없고 충분히 그렇게 되리라고 본다. 어제 이 설명을 냈어요. 그런데 김조원 민정수석과 관련해서는 일단 좀 높은 값에 내놨다. 그리고 뭐 매물이 지금 뭐 사라진 거 아니냐. 또 일각에서는 지금 뭔가 이 매매에 관련된 뭐 접촉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뭔지 확인이 좀 더 필요한 건데 아무튼 기사 내용은 높은 값에 아파트를 내놨다 거둔 뭐 김조원 민정수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내용 봤습니다. 부동산을 다루는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현황에 대한 시민단체 발표가 어제 있었고요. 그리고 김조원 민정수석,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택 보유가 관련된 그리고 뭐 이렇게 매물과 관련된 계속 뒷말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주홍구 교수님하고 천하람 변호사께 미리 좀 기사 좀 잘 봐달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의미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 이걸 좀 써달라고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먼저
주원교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지금 부끄러운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그 김종은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은 저는 실언 수준을 넘어서서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얘기 말씀하시는 지금 거예요? 상황의 엄중함을 지금 모르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는데 상황의 엄중함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내가 가격을 맡기도록 결정했다. 지금 청와대에서 갖고 있는 분위기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다주택자들이 빨리 주택을 정리하라는 거는 예. 일단의 그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신뢰와 안정감을 최소한 찾으려는 최소한의 방책이거든요. 근데 그런 최소한의 방책에 대해서 남자가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발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지금 현재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자 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의 방향과 그거에 맞춰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참모들의 그런 어떤 눈높이, 속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그쵸, 이 경실련에서 발표했던 이 고위공직자, 그것도 부동산을 다루는 고위공직자의 30% 이상이 다주택자라는 이 개념은 사실은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다른 어떤 그 재산의 수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 거기에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인다라면은 이 부동산이 재산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분들이 다주택자라는 거는 상징적인 걸 넘어서서 실제적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가 어렵다라는 분석은 상식적인가요? 기사를 좀 더 보면요. 그리고 그 다주택 중에서 상당 부분이 서울 강남에 있다. 뭐 이런 기사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게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보다 강력한 실효성 있는 규제 정책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것을 미온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분위기가 형성된 결과가 아닐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강화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정책에 지지를 합니다만 계속해서 아까 경실련 발표에서 맹탕 정책의 냄새가 풍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 당사자들이 이해관계인이기 때문에 망설인다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를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정책이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고위공직자라고 다주택을 갖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요 상황이 민심이 좋지 않습니다. 다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각각의 뭐 사정도 있고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문제를 다루는 고위공직자라는 점, 그리고 청와대, 어떻게 보면 국정을 끌고 가는 청와대의 고위 참모라는 점, 이런 점 때문에 주목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천하람 변호사는 이 상황 무슨 의미입니까? 해석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과연 이분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공사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의 정책을 보면 다주택자를 마치 범죄자 내지는 굉장히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사람과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위공직자들을 보면 그러면 이 청와대의 입장에서 본다면 실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범죄 행위를 줄이고자 하는 그런 정책을 위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물론 비유가 조금 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면 결국 나 스스로를 어떻게 보면 규제하는 법안을 내가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 공과 사를 그 정도까지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고 그걸 우리가 그렇게까지 요구할 수 있겠는가라는 걸 따져봐야 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강하게 규제를 하는 드라이브를 결 거라면 규제 대상자가 그 규제를 결정하는 모순은 사실은 미리 방지했었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상의 이해 상충이 방지하는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좀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처지라면은 일단 뭔가 조치가 있어서 뭐 그 일을 피하든가 뭐 다른 방법이 있었어야 됐다 이렇게 좀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단순히 다주택에 대해서 죄악시하지 않고 이걸 어느 정도 관리하고 하는 정도의 정책이었으면 모를까.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나오고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마당에서는 3주택자 이런 분들이 정책 입안에 어떤 아주 핵심 역할을 맡는다. 이것은
입안 과정이나 실행 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저해한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김광학 교수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부 고위공직자 그리고 이제 청와대 고위직에 대한 이런 모습을 지금 소개해드렸는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답답하죠. 지금 저는 매경에서 지금 명단을 제시를 했잖아요. 예. 저는 그냥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맨 앞에 있는 분이나 뭐 이렇게 내려가면 거의 다 지금 부동산과 관련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지금 그 부처별로 나오면 국토교통부가 13명이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가 12명이에요.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분들이 부처입니다. 부동산 정책 만들고 부동산 과세하는 정책 만듭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 될 수 있었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왜 잘못되었는지를 여기서 좀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뭐 생각을. 당사자들은 오해다 알 수가 있지만 일단 오해를 받아도 굉장히 짙게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요. 이분들의 다주택 보유는 그냥 다주택자들의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거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속 갖고 있다는 거는 보통 국민들이 볼 때는 주택을 계속 갖고 있어도 불이익이 없고 계속해서 수익이 난다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다주택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정책과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들을 내보이든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지금 지향하는 정책은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지향점으로 몰고 가고 있으면 거기에 부응하는 어떤 행위들을 해줘야 되는 건데 반대로 한다 그러면 국민들은 반대가 맞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응징적인 이제 과세를 하잖아요. 뭐 이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 그러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도 또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동시에. 그렇다 그러면 아까 뭐 정세균 총리가 6억 이하의 감세를 해야 된다. 저는 9억이 평균 수준이라 그러면 9억 밑으로 뭐 한 30%든 40%든 아주 강력한 어떤 감세 정책을 한다 그러면 다주택 보유에 대한 동기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어떤 것들의 자부심도 느끼고 동기도 받고 뭐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주는 정책 왜 안 만들어졌나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정책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모든 부분을 정부 부처에다 다 맡기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그분들도 이제 다주택자 많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지금 상황을 감안한다면 좀 철저히 경실련 자료 받아서 규명을 해가지고 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치들을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심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앞서서 보였지만 경실련에서 계속 발표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서울 지역 아파트 인상률 폭을 가지고도 국토부와 경실련이 완전 다른 분석을 해놓고 있거든요. 지금 또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이종구 평론가. 안에 좀 들여다보면 좀 분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공무원이냐 아니면 이 정부 들어서 임명된 사람이냐. 공직이긴 하지만 임명된 그렇죠. 조달청 또는 국토교통부, 뭐 한국은행 여기까지는 그대로 공무원으로서 늘공으로서 승진해서 저기까지 간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사실은 업무와 관련해서 이해상충되는 어떤 보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부동산 정책이 하루아침에 이 정부가 지금 발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약도 했고 이 정부 출범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면 이 정부 들어서 임명되는 산하 공공기관장들이나 공공기관 임원은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걸러냈어야 됐다. 자신들의 어떤 부동산 철학과 배치될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골라서 지금 사실 배치를 한 셈 아닙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공공기관에 기관장들이 많아요. 사장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정부의 철학과 배치되는 인사를 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니요. 그런 부분도 있다 지금. 그러면은 요거는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그런 건가? 인사권이 있지 않았는가? 뭐 이런 지적을 좀 해 주셨어요. 논란입니다, 지금요. 거의 모든 신문에서 이 내용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취지의 기사들이 실려 있습니다, 지금요. 자, 부동산과 관련된 기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정부가 공급 대책을 발표했을 때 이제 같이 나온 내용이에요. 뭐 서울시죠. 지분 적립형 주택. 그러니까 초기에 일정액을 먼저 돈을 내고 나머지 그 집값은 천천히 한 20년 정도 큰 기간을 두고 하나씩 채워간다. 그래서 나중엔 최종적으로
지분을 다 확보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집을 천천히 확보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뒤통수 맞은 50대. 정부 믿고 착실히 청약 가점 쌓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은요. 추첨제로 한답니다. 추첨. 뽑기잖아요. 그럼 청약 통장, 청약 가점 쌓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가서 추첨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청약을 위해서 점수를 차곡차곡 조건을 맞춰 쌓으신 분들이 나이도 꽤 될 겁니다. 불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지분 적립형 주택, 로또 분양 논란의 세대 갈등까지. 일단요, 이게 보면은 어떻게 이제 특별 공급 형태잖아요. 그렇다면 굉장히 가격을 좀 상당히 낮게 책정할 거예요, 주변보다. 그러면은 여기에 당첨되는 순간 주변 시세에 맞춰가는 거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로또다.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추첨되니까 이거 청약 가점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 모집이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만 40%. 그러자 50대 오직 내 집 마련 꿈꾸며 23년간 청약에 돈을 넣었는데 저는 못하는 거네요. 운만 찾아야 되는 거네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자녀 특공 물량도 아예 사라져 자녀셋 무주택자들 허탈하다. 그러니까 이게 세대 갈등. 그러니까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청약이라면 가능성이 없었는데 이번엔 추첨이니까 가능성이 그래도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청약 접점을 오랫동안 쌓으신 분들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주영규 교수님, 참 어렵습니다. 이건 정말 한마디로 허둥지둥 정책의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분 적립형 주택의 방식이라는 거는 사실은 적은 돈으로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아주 효율성 높은 제도거든요. 초기에 좀 많지 않은 돈으로 일단 집을 확보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지분 확보하고 그다음에 차근차근 돈을 갚아나갈 수 있는 좋은 내 집 마련의 기회인데 이런 부분들에 지금 다자녀라든지 그리고 25년, 3년간 청약을 넣었던 50대 이상들이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으로 곧 추첨제로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그런 정책을 그 디테일에 대한 고려 없이 바로 발표를 해버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큰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청년 세대들이 우리는 가점 낮은데 언제 집을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 그런 불만을 또 반영해서 이게 추첨제가 되지 않은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허둥지둥하고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 30, 40대와 그 세대들의 그 이제 내 집 마련이나 사다리가 걷어찼다라는 거에 대한 불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조금 급하게 도입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보고 준비해왔던 사람들의 그런 박탈감을 도대체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저는 허둥지둥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말이 좀 바뀌는 게 이렇게 야심차게 8.4 수도권 공급대책 이후에 서울시가 발표한 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그냥 갑자기 쏟아져 나오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라서 추후 어떻게 제도를 운영할지 고민해 보겠다. 앞에는 그렇게 확정적으로 발표를 해놓고 다시 고민하는 거네요? 뒤에 가서는 고민을 하겠다라는 이러한 것에 정책을 과연 어떻게 따라가야 될지를 지금 너무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갈짓자거림을 하는 것에 저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학 교수님 하신 말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미국식 모기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초기에 굉장히 아주 적은 금액만 이제 넣고서 나중에 한 30년 정도로 이제 금액을 이자를 붙여가지고 이제 갚는 그렇게 해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인데 서울시 같이 공급이 제한된 영역에서는 이거를 적용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노력을 보상하지 않으면 바로 좌절이 옵니다. 그러니까 노력이라는 건 우리가 매달 10만 원씩 부었던 그 노력이 있는 노력입니다. 그것이 예컨대 이제 보상을 못 받는다. 그러면 국민적인 좌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금 채택을 해가지고 온 거거든요. 한순간에 바꿔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우리가 정책의 어떤 예측 가능성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이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신중치 못하다. 정치인들이 뭔가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그러면 이제 관료들은 거기에 맞춰서 정책들을 만들려고 하겠죠. 뭐 그런 결과로서 이것이 나온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전 추측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지분형 방식을 적용하는 거는 이런 주택 물량이 좀 보편적으로 많이 있을 때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때 지분형으로 좀 더 편하게 집을 보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방식인데 서울의 물량 귀합니다, 굉장히. 근데 여기에 적용하면서 뭔가 복잡해졌다는 거네요, 지금요. 참 부동산 문제 참 요즘에
몇 분 지인들끼리 만나면 부동산 얘기는요. 대화의 한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요즘. 자, 다음에는요. 국회 쪽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최근에 국회 본회의장의 복장, 그러니까 드레스 코드, 일명 드레스 코드라고 할 수 있다.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방도 있었고요. 자, 기사가 오늘도 나왔는데요. 이렇습니다. 국회 드레스 코드 30년째 풀리지 않는 논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다는 뜻일까요? 여기 보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재점화를 시켰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뜨거운 논란이다. 여기 보시면 류호정 의원이 얼마 전에 무슨 원피스 차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어제입니다. 이런 굉장히 캐주얼한 복장. 오늘은 뭐 이렇게 입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본인이 공개를 했어요. 이런 복장이라고. 그 옆에 보면 힐러리 전 후보죠. 대선 후보였습니다. 힐러리 후보는요. 바지 정장을 항상 입기로 유명한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답니다. 왜 바지만 입냐고. 안 되나요? 왜 그런 걸 투집을 잡았을까요?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정장에 반기든 한국 정치인들. 최근 사진부터 과거 사진까지 먼저 사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앞선 기사에서 보셨죠? 어제 모습이었고요. 두 번째 사진은요.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2003년의 모습입니다. 효를 이렇게 긴 걸 들고 이제 뭐 업무를 하러 들어가는 모습 이렇게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장면은 기억하시는 분 많으시죠? 여기 보시면 신바지를 입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당시에는 뭐 전 개혁국민정당 의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3년 4월 모습인데요. 이른바 백바지입니다. 백바지. 당시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막 지적이 있어서 의원 선서를 못했어요. 그 다음날 정장 차림은 다시 했거든요. 그때도 논란이 좀 있었죠. 과거 사진까지 있고 옆으로 갑니다. 여기 보면 외국 정치인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첫 번째는요. 2017년에 테레사 메이 전 영국 총리의 모습. 모자, 치마 뭐 이런 목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요. 후드티 뭐 이런 걸 입은데 여기 보면 퀘벡주 의회를 출입해 논란을 일으켰던 캐서린 도리온 의원. 의사당에서 이렇게 기념 촬영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됐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의 모습인데 굉장히 화려하죠. 근데 이런 것도 아마 이 현지 언론에 포착이 돼서 기사로 다뤄주고 그랬나 봅니다. 사진들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사진을 좀 길게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기사의 제목은 이겁니다. 격식 갖춰 입어야 좋은 정치 하나요? 옷이 문제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담긴 영상톡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국회의 권위라는 것이 양복으로부터 세워진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민들을 위해 일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일 잘할 수 있는 복장을 입고 출근했다고 생각합니다. 류호정 의원을 향한 비난이 성차별적인 편견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유감을 표합니다.
자, 뭐 외국 사례까지, 뭐 의사들, 외국의 의사들 사례까지 좀 전해드렸는데, 천하람 변호사. 예. 국회에서의 복장, 특히 본회의장을 출입할 때 그 복장에 대한 논란인 거예요. 과거에 있었고 지금 또 벌어졌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복장에 대한 논란, 공방이 꽤 며칠 동안 진행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번 사례는 기존과 좀 다른 것이 예. 국회 내부에서는 사실 논란이 별로 없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유시민 전 장관, 전 의원이 이제 뭐 그 소위 백바지를 입었을 때는 국회 안에서도 소란이 있었고 심지어 선서도 못하고 다시 들어가는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제 이게 참 세월이 많이 변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뭐 내심 너무 캐주얼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대놓고 문제 제기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국회의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분은 없어요. 네,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은 국회 내부에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류호정 의원님께서 사실은 지난번에 박원순 전 시장님 때 조문을 어떻게 보면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 좀 민주당의 그 핵심 지지층들의 눈밖에 나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제 배경이 일단 깔려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이제 있는 그 커뮤니티에서 류호정 의원을 공격하는 하나의 빌미로 사실 잡으면서 이게 논란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 많이 달라진 것이 외부에 이런 논란이 있었을 때 어찌 보면 뭐 상대 반대 진영에서는 같이 편승해서 이게 부적절하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통합당이 됐든 민주당이 됐든 모든 당이 모두 복장이 뭐가 중요하냐. 그렇죠.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대부분이 여야 따라서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라고 다들 그런 반응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앞만 보면 이제는 어떤 옷만 입어도 일만 잘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는 공감대가 꽤 형성돼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조금 바뀌었다. 사람들 인식이 달라졌다. 뭐 그런 걸 설명해 주셨어요. 예, 주영 교수님. 네, 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지금 정치인들 국회 안에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됐는데 천 변호사님과 약간 생각이 다른 부분은 민주당 지지자들만 그 커뮤니티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한 편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좀 아쉬운 부분 그리고 유호정 의원의 아쉬운 부분은 권위와 구시대적이다라고 표현하는 게 양복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양복을 입는 이유는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자기 다짐과 같은 정치 행위이기도 하거든요. 어떤 마음가짐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피스라든지 캐주얼한 차라리 입는 게 나한테는 그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걸로 맞듯이 다양성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발언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런 구시대적 관행이었다. 이렇게 치부를 하고 정치권들이 한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건 전 유감스럽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정 복장에 대한 거론이 아니라 다양한 복장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된다. 좀 아쉽다는 지적도 좀 남겨주셨습니다. 앞선 며칠 동안 참 기사도 참 많이 나오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좀 전체적으로 정리한 기사들이 소개가 좀 됐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요. 국회의원의 이른바 선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당선되면 초선, 그다음 붙으면 재선, 그리고 위에 3선, 4선, 5선, 뭐 6선, 뭐 7선 뭐 이렇게 간 국회의원도 있잖아요. 자, 그 얘기입니다.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다. 정치권 목소리. 그러니까 4번 정도 같은 지역구에서 연속 당선하신 분이는요. 이제 좀 그만하시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요. 4번 정도 하셨으면 같은 지역구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이런 겁니다, 지금. 민주당의 윤건영, 민영배 입법 추진, 그리고 총합당, 정강특위에서도 이런 게 논의 중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 일부 중진들은 좀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걸 뭐 굳이 정강에 넣을 필요가 있는가 뭐 이런 반응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종구 평론가는 이 주장에 찬성하세요? 아니면 좀 문제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인 규제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사선 연임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치권에 새로운 어떤 그런 그 바람이 있거나 새로운 세대들이 진입하는데 어떤 장벽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선 이상의 의원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한 6선, 뭐 7선, 8선 계속 연임을 하고 그 지역구를 통째로 아들한테, 뭐 딸한테 넘겨주는 세습하는 그런 정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까지 뭐 세습한다거나 너무 오랫동안 지역구 아성을 지킨다거나 하는 풍토는 좀 많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비교적으로는 좀 엄한 입장이에요. 네네. 근데 한 가지 저는 좀 더 활성화돼야 될 건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경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해서 도리어 걸러내는 그러니까 사선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이 아니라 사선했는데 제대로 뭐 지역 활동도 제대로 못했다든지 이거는 자연스럽게 걸러낼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당내 민주화의 어떤 그 토대로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지 인위적으로 규제한다?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거 주원 교수님하고 김구학 교수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주원 교수님 짧게 듣고 김구학 교수님 짧게 듣겠습니다. 먼저 주원 교수님. 저는 조금 이 평론가님 말씀에 약간 반대하는데요. 찬성하시는 쪽인가요? 찬성입니다.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에서 그렇게 6선, 7선이 나오고 세습의 정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는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지금 가라앉고 있는 모습, 정치적인 어떤 후진성 이런 것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인위적으로라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지역의 토착화가 되어지는 그런 정치인, 정치 가족들, 정치인 관계자들이 토착화가 되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요. 국회의원은 꼭 정치를 하시는 분은 꼭 원내가 아니라 원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선 연임 금지하는 게 입법 추진되는 게 찬성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을 제약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문제점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금지하는 게 맞다고 봐요. 자, 대통령도 재선 이상 금지를 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금지하는 데에는 권력이 계속 누적화되고 일종의 기득권화됐을 때 사실은 제어가 잘 안 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가성비가 높으냐 뭐 이런 얘기는 정치도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7선, 8선 가면 가성비가 계속 올라가야죠.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사례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게 올라갈까요? 그분들이 그들의 어떤 이득에 더 집중하지 국민들의 이득에 집중하는 것인가라고 얘기한다면 긴장도도 굉장히 떨어지고 저는 그래서 4선이든 3선이든 뭔가 규제를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제도가 더 정치적인 기능을 더 잘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조금 이거를 제한하는 것이 사회 어떤 개혁적인 측면이라든가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데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뭐 선출권의 어떤 제약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제한하면서라도 조금 더 좋은 정치를 위해서는 이런 제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아이디어가 좀 나온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논의가 계속 활성화될지 아니면 이러고 말지 모르겠는데 단순히 4선 연임 금지지만요. 이게 속으로 들어간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면은 지역구를 바꿔서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지역구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특정 지역구 4번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이번 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기존에 많이 하신 분은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게 또 남아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이런 아이디어는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고요. 오늘도 많은 분들이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추려보니까 몇 가지, 한 4가지 분야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댓글은 이렇습니다. 의암댐 참사라고 해서 비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관련된 댓글인데요. 진상조사 철저히 해서 책임자 엄벌하세요. 안타까운 직원들 생명만 잃게 되고 국가재산 손실 발생하고 국민들 실망하게 되고 참 깝깝합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댓글은요. 13km나 가서 살았다니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생명을 건지신 분 얘기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반응이셨고요. 구명조끼 역시 생명조끼다. 이런 거 꼭 챙기셔야 된다는 당부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무단 방류와 관련돼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임진강 방류하는 것 하나 제대로 알리지도 않는데 대북 지원해야 하나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동산을 다루는 공직자들 이야기가 좀 아까 소개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도자들의 진정한 각성이 없으면 부동산 문제를 풀기는 요원하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마지막 댓글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잘못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된 것이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자,
자, 오늘도 댓글을 올려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역시 정치권인데요. 미래통합당과 관련돼 있습니다. 지지율 얘기입니다. 통합당 지지율 창당 이후 최고다. 근데 뭐 미래통합당이 창당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그동안 워낙 지지율이 좀 낮았잖아요. 근데 요새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럼 얼마나 올라갔는지 여기 기사가 있습니다. 여성과 60대 이상 그리고 중도층에서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요. 지지율이 이래요. 민주당 35.6%, 통합당은 34.8%, 0.8%포인트 바짝 쫓아온 겁니다. 여기 그래프 좀 봐주세요. 여기 그래프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격차 바짝 줄어든 양당 지지율인데 위에 더불어민주당, 아래는 미래통합당입니다. 처음에는요. 7월 초만 해도요. 많이 벌어졌습니다. 지지율이. 근데 점점 좁혀지고 지금요 0.8%포인트로 거의 가까이 갔습니다.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지지율 조사도 있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이 정당 지지율인데 지금 7월 5주입니다. 이 기사 말고 다른 그 대선 관련 지지율 좀 조사를 좀 열어주세요. 여기 보시면 내일이 대선일이라면 어느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더불어민주당 후보 41%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권 단일 후보 42%. 거의 비슷하지만요. 숫자가 하나가 조금 앞섰습니다. 이런 결과가. 앞서서의 정당 지지율 그리고 내일이 대선이라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아침의 매일경제의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 빈칸은요. 김관학 교수님하고 이종근 평론가 두 분께서 채워주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좀 발휘해 주시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중간에 힌트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을 하셔서 여기에 들어갈 표현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문제를 내드릴게요. 앞서서 지지율 두 가지 봤습니다. 그 사항에 대한 이유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실책의 무엇, 그러니까 부동산 실책과 무엇, 더해서 무엇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실책이 한 가지고 또 다른 뭐가 있었다는 거죠.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제7기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면요. 역시 뭐 한 주새 따라 올라서 민주당 35.6, 겨우 0.8%포인트 차이다. 이렇게 돼서 앞선 내용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여당 일방통행 법안 처리와 윤희숙, 윤석열 발언에 힘입은 듯. 뭔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정책 대안 여부 상승 지속성에 달려있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갈까요? 창당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정당 지지율인데. 자, 그러면 먼저 김건학 교수님부터 좀 보겠습니다. 윤 플러스 윤. 아, 그럼 여기서 요거 힌트를 보신 거군요. 예. 윤희숙, 윤석열 발언 요 부분에서 힌트를 얻으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맞을 것 같아요. 예.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부동산 실책은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여권에게 엄청난 악재로 작동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상 통합당에 상당 부분 이전된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통합당으로 자체적으로 뭔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찾아본다면 사실은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의미를 있게 지금 정가에서 돌아다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윤희 그거네요. 그렇죠. 그게 또 부동산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이 통합당의 어떤 이 지지율 향상에 약간의 어떤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며칠 전에 또 윤석열 총장이 발언을 한 부분이 아주 있죠. 센 발언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야권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구심점 역할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물줄기를 만들어가면서 윤 플러스 윤이 이 부동산 문제와 더불어서 통합당의 지지율을 약간 끌어올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김건학 교수님은 부동산 실책에 윤 플러스 윤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지지율이 오른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해주시면서 빈칸을 윤 플러스 윤으로 해주셨어요.
자, 이종근 평론가는 뭡니까? 이 설명은요? 예, 제 한몸 바쳐서 좀 설명해 주세요. 키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연구 없다 뭐 이렇게 했는데요. 연구 없다. 코너에 많이 나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 지금 교수님 말씀이 사실 정답에 가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윤 플러스 윤이 통합당이 한 것이냐예요. 즉 윤석열과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마디 해서 올랐다기보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였던 추미애 장관이라든지 혹은 또는 그 검언 유착이라고 소위 불렸던 그런 프레임 자체가 사실상 공소장에 함께 공모했다는 것도 없어지면서 윤석열을 몰아붙였던 검찰총장을 몰아붙였던 데 대한 어떤 폐해. 근데 이게 통합당이 뭘 한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서. 자, 따지고 보면 그러네요. 자, 윤희숙 의원, 물론 윤희숙 의원 초선 의원으로서 잘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의 5분 발언이 통합당의 모든 것이 다 바뀌고 개혁됐습니까? 통합당이 뭔가 좀 달라졌습니까? 진짜로? 의원의 발언 물론 바뀌었습니다만 그것이 통합당 전체의 어떤 이미지가 바뀌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는 이 윤 플러스 윤이라는 것이 보다는 통합당이 사실은 실책을 지금까지 안 했다. 지금 자유통합당이라든지 이런 자유한국당 이런 실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네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통합당이 진짜 이 지지율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면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 한 분은 윤 플러스 윤, 한 분은 연구 없었다. 그 이유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책의 무엇 때문에 통합당 지지율 민주당 제칠 기세다. 보여주세요. 쌍윤 효과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윤 두 가지 윤이 효과를 벌였다. 그러면 김건학 교수님께서 사실상 윤 플러스 윤이니까 뭐 맞추신 셈입니다. 그리고 이종근 평론가에서 보니까 알고 계신데 일부러 다른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쌍윤 효과다. 표현이 특이하네요. 쌍윤 효과.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자, 요거 천하람 변호사께 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봤을 때 대선 관련 지지율, 지금 당장 대선이라면 뭐 어떻게 했는데 이 야권 단일 후보가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야권 쪽에 대선 주자가 딱히 없다. 이런 지적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저는 딱히 없는 것이 이쯤 되면 꼭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야권 단일 후보가 우세할 수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권 단일 후보가 되려고 이제 뛰어드실 거라고. 여긴 누구라도 이제 단일 후보는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뭐 원희룡, 오세훈, 뭐 유승민, 안철수 이런 분들 말고도 또 어떻게 보면 아직 이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분들도 나설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문이 열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을로 들어서는 입추입니다. 지금쯤이면 열대야 속에서 신선한 가을을 기다릴 때인데 올해는요 아직도 눅눅한 장마에 갇혀 있습니다. 습기가 없는 뽀송뽀송한 공기, 그동안 당연한 걸로만 알았는데 너무 그리운 요즘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